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더해 추가 회담이 필요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다가 갑작스럽게 무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철도와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이산가족 당복, 6.15 공동행사 개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각계 의견을 모아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 행정처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적이며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회담을 마친 뒤에 북미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합의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약 2시간 20분 동안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무부는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어 회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북미 간 협상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challenge. Make no mistake about it. There remains a great deal of work to do. And we made progress here as well as at the same time made progress in the other venues that come. 특히 72시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뉴욕 회담은 물론 최근 이루어진 판문점과 싱가포르 협상도 북미 간 이견을 좁히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혀 비핵화를 위한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wi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for the world. President Trump and I believe Chairman Kim is the kind of leader who can make those kinds of decisions.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두 정상 간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마친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제 이곳 뉴욕을 떠나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측의 협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져올 친서 내용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6월 북미 정상회담에 더해 추가 회담이 필요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시작된 순간 한 행사장으로 떠나던 트럼프 대통령. 북미 고위급이 아주 좋은 회담을 하고 있다며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행을 예고했습니다.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긍정적일 것이라며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행을 확인했습니다. Vice Chairman Kim Young-chol is now planning to travel to Washington to deliver a personal letter from Chairman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길 바란다면서도 한 번의 담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이는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 보장 합의가 쉽지 않을 뿐더러 종전선언 등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 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된다며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 해결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가능한 빨리 실행돼야 하고 제재를 해제할 상황이 오면 매우 기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보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따라 두 정상의 이달 만남 여부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도 오늘 열리는데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입니다. 판문점입니다. 네,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우리 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만나 협의할 예정입니다.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남북회담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측 대표단이 판문점에 도착했습니까? 네, 7시 반쯤 이곳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한 우리 대표단이 곧 오늘 회담 장소인 판문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노태광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5명이 참여하는데요. 조 장관은 출발에 앞서 오늘 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그리고 5월 26일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조 장관은 또 북측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리라고 생각한다며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인데요.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원기루 체육성 부상 등 5명이 참석합니다. 또 오늘 회담에서 남북 산림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우리 측에서는 교체 대표로 산림청 류광수 차장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차례 취소가 됐다가 재개가 되는데 오늘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네, 오늘 회담이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인 만큼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사안 위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장관도 판문점 선언 가운데 시기적으로 임박한 6.15 남북 공동행사라든지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일정,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체육회담, 군사회담 등 일정을 잡는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남북 모두 철도와 체육 관련 당국자가 대표로 나선 점으로 미뤄 동해선, 경의선 연결과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 참여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높은 남북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대북 제재 완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오늘 회담에서는 그동안 북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나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게 없는 상황이라 만약 북측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 간 합의에 의해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을 빚을 만큼 강도가 높지는 않으리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번 회담이 당초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북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기한 연기됐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회담 시작 분위기는 다소 무거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오전 회담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510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509억 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한 것이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달 수입은 442억 5천만 달러로 6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7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고 없이 A4 넉 장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지난주 사법행정권 남용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지 6일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형사조치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의뢰나 고발 계획 등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전국 법원장 간담회나 오는 11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달 중순 이후에나 형사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정할 텐데 개개의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개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파문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거쳐 주요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 보고서에서 언급된 파일 전부에 대한 원문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법관 대표회는 지난 사흘 동안 법관 대표들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제적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자료 제출 요청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 중으로 법원행정처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강 씨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필적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기훈 씨는 1991년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김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은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됩니다. 또 2020년부터는 사안에 따라 국회 앞 100m 안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살포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5월에도 서울 종로 일대에서 세월호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 물대포를 뿌렸습니다. 그동안 안정성 문제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최루액 물대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의 의견으로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루액 물대포도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당 행위라는 소수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합헌 정족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시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고려할 때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집회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허용할지는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걸쳐 정해야 한다며 내년까지 기존 법률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증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모욕 등 7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오랜 기간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와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9시간 가까이 서울 강남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형제가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에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함영주 KB 하나은행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낮 2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함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함행장은 계열사 사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는 등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남녀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신입사원을 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또 증거를 인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입장 자료를 내고 박 전 대표가 노조 와해 공작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지시한 최고 경영자로서 노동 3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통계로 나타난 소득격차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은 혁신 성장에 성과가 없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분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뒤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논란 속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더 크게 늘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데는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분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3%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는 최근 소득격차 확대 논란으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지난 4월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제조업 가동률도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수주 등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이른바 선행지수는 석 달째 뒷걸음질을 쳐서 경기 전망이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들의 주문 덕분에 지난 4월 반도체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다시 늘면서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던 제조업 가동률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건설업도 모처럼 활기를 띠며 내리막길을 걸었던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소비가 다소 주춤했지만 전달 지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으로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 등은 좀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전체 생산이 증가로 전환되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전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경기 침체 논란을 촉발했던 산업 생산, 제조업 가동률 지표가 회복됐고 OECD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건설 수주 등 앞으로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이른바 경기 선행지수가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도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며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올해 정점을 찍고 주춤해지거나 중국 추격으로 경쟁력이 뒤처질 경우 이 분야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급격히 추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력 산업 구조 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 EU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계속 면제해 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0시르기에 EU와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됩니다. 네,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강행에 대해 보복 관세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함께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보호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조짐입니다. 파리에서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EU산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무역기구 WTO에 보복 조치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똑같이 맞서겠다는 선언입니다. This is a bad day for the world trade. The European Union cannot react to that without any kind of reaction. So we'll... EU 담당 프랑스 장관은 언제부터 보복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WTO 규정에 따라서 미국산 주스와 옷, 오토바이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s produits et cette liste est en cours d'examen à l'OMC, mais d'ici la mi-juin, cet examen sera terminé et nous serons alors en mesure. 독일 정부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해를 입을 일을 저지른 셈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다짐했습니다. Wir bleiben überzeugt, dass es richtig ist, für freien Welthandel, für offene Märkte, für internationale Vereinbarungen zu kämpfen und sich einzusetzen. 우려가 현실이 되자 유럽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닥스 30 지수가 1.4% 떨어진 것을 비롯해서 주요국 증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의 이번 결정을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네, 북미가 뉴욕 회동을 통해서 비핵화의 큰 틀 합의는 이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에서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제 회동 결과 후에 회동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challenge. Make no mistake about it. There remains a great deal of work to do, and we made progress here as well as at the same time made progress in the other venues that come. It wi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for the world. President Trump and I believe Chairman Kim is the kind of leader who can make those kinds of decisions. 네, 폼페이오 장관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진전은 있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조금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다 끝난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비핵화와 또 체제 보장 이 두 문제로 아직도 확실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거로 봐야 되나요? 예, 오늘 새벽에 나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기자회견문을 쭉 읽어보면 전문을 읽어보면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 만나서 이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지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비해서 많은 진전은 되었지만 결국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비핵화 방법론이라든지 체제 안전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아직 일치를 못 이뤘다. 그 부분은 결국은 북미 정상이 결단할 문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북한이 이제 미국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상상도 하지 못할 전략적 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미국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수도 있고 예. 또 이전보다는 진전된 북한의 입장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어떻든 또 이제 남은 변수가 내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친서 내용이 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를 실제 또 개최 여부를 예. 결정하는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국은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거나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외무상도 만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계적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도 나오는 소리고 북한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미국은 CVID 그리고 일괄 타격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가 이게 쉽지 않다. 예. 정말 명심을 하라.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일정한 정도까지는 왔는데 네. 이 결단 부분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맡겨놓은 공을 예, 넘겨놓은 상황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예.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 회담에서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양국 지도자들이 결단이 남은 것 같고 네. 이제 친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서는 뭐 제가 외교관을 지내봐서 좀 아는데 친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대체로 안 담습니다. 예. 좋은 내용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6월 12일 날 꼭 만나고 싶다. 그리고 꼭 어떤 결과물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한번 초청을 한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친서에 대체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서라고 해서 조금 더 발전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데서는 일정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는 뭐 저도 동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서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비핵화의 방법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글쎄요 어떤 뭐 정책적인 결정은 뭐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비핵화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5.26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을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두 나라가 좀 약간 특이한 지도자들을 지금 예.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롤러코스터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을 흔드는 예. 그런 회담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중요한 결정들은 우리가 내릴 거야. 너는 그런 거 그냥 자료들만 나한테 제출해.
그 현장에 가서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 거야. 이런 것들이 서로 상대방 수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친서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는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고현 선생님께서 이제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제 일방적으로 뭐 아주 평화로운 관계에 있을 때 보내는 그 친서 내용하고 진짜 굉장히 어렵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지금 앞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중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내서 뭐 회담 취소하겠다는 통보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가까스럽게 이제 반전이 돼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친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파격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12일 만나지만 지금 12일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나자. 만나서 한번 단판을 짓자. 내가 진짜 전향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친서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당연하죠. 만약에 지금까지는 진전된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어떻든 이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나서 또 하는 얘기가 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 오늘 기장에서 밝혔던 내용으로 봐서도 뭐 진전되어 낸 내용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가 이제 보다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우리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선의를 표시할 거다, 진정성을 보여줄 거라는 얘기도 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발언도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실무 회담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좀 결단해 달라. 그런 어떤 강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비핵화와 관련한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밝혔어요. 잠시 뭐 언급을 하셨었는데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고 난 뒤에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이 내용은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잠시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역시 단계적 동시조치, 이 단계적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 또 러시아도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그런 이점들을 자기네가 활용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러시아나 중국은 어쨌든 주한미군 전제가 껄끄럽고 한미훈련이 껄끄럽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나 중국도 그리고 북한까지도 될수록이면 시간을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기본 스탠스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은 그와 반대로 빨리 신속하게 짧은 타임 내에 CVI들을 하자. 이게 이제 두 개가 충돌이 되는데 이제 북한은 원군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을 원군으로 만들었고 이번에 라브로프가 와가지고 이제 푸틴도 자기 편에 세우는 그런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재보험을 계속 드는 건데 여기에 맞서는 또 미국은 또 왜 우리하고 하자 그러다가 자꾸 왜 러시아 중국이 개입을 하느냐 이런 생각과 의심을 또 틀림없이 할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판도에서 진행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폼페이오한테 말하지 않은 김정은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이게 신서 전달하는 사람이 가장 특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본적인 의지는 밝히겠죠. 내가 비핵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당신들도 우리한테 뭔가 확고한 걸 줘야지 우리가 종이장 한 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고 그래서 이제 7월 12일 날 할 수도 있다. 뭐 2박 3일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직도 밑에서는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건데 예. 이번에 라브로프 가서 사실 외무상 정도를 만나서 노동신문 일면에 한 면에 몽땅 다 그 동향을 보도하는 것도 약간 특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났거나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같으면 전면에 일면에 걸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예. 외무상 정도를 만났는데 저렇게 크게 나온 거는 미국도 좀 보라는 의미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정말 살얼음 걷는, 그러니까 정말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삐긋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가져가되 아직까지 의제 문제나 시기 문제나 방법 문제에서는 쌍방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제가 공감할 그런 말씀인데 이게 노동신문 일면에 그 러시아 외무상 방문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일면 뭐 하단에 그냥 한쪽에 예, 이렇게 예. 할 수 있는데 전면에 그냥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 미국의 메시지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한 거죠.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비핵화 방법론이나 체제 안전 보장 방법론 관련해서 북한의 원칙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예. 지금까지 계속 이런 북미 간의 많은 실무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노동신문의 일면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일면에 통틀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자체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1일자가 되겠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데 뭐 앞서서 친서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I just want to tell you we'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Our Secretary of State has had very good meetings. He's meeting again today.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네. 친서에 대해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서 내용이 그다지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이다. 약간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되고 회담을 원한다 하는 정도의 뜻을 담글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으로 가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18년 만의 일 아닙니까? 사실 18년 전 조명록 차수가 갔을 때는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 초청을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제네바 합의랑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 있어서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쨌든 삿바 싸움을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제재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풀어주면서 간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뭐 북한 얘기가 이제 김일성 주석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건데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도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들어갈 건데 물론 기본 지침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저께 폼페이오 만나서 뉴욕 채널을 통해서 통신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평양하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활동 방향을 가지고 가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겠나. 6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총 들고 싸웠다. 이런 적대 관계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지도자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꼭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미국 측도 좀 성의를 보여달라. 우리는 이미 핵폐기장이랑 폭파하면서 성의를 보였는데 당신들 지금 성의를 보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심하게 압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당한 외교술이 필요한 거니까 아마 적당하게 자극을 하면서도 자기네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처음에 덕담들도 오가겠지만 또 기싸움도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에 이달 12일에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회담이 더 있을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The meetings have been very positive. We'll see what happens. It's a process. It's all a process. We'll see. And hopefully we'll have a meeting on the 12th that's going along very well. But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But it's in good hands.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6월 10일에 하기를 기대를 하고 뭐 2차, 3차 회담도 할 수 있고 아예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 뭐 알려진 대로 뭐 특유의 화법을 일단 보고요. 뭐 협상에 워낙 귀재니까 이분이.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읽는 이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그 6월 10일 회담을 앞두고 이제 김영재 특사도 맞이해 봐야 되고, 네. 뭐 친서 내용도 봐야 되고, 네. 아직 이제 며칠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정말 이 회담을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마지막까지 지금 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도 신중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봐야 이제 최종적인 어떤 확신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은 뭐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압박하는 그 하나의 이제 협상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6월 10일 날 회담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2차, 3차 회담이 더 계속될 수도 있고 아예 안 열릴 수도 있고 글쎄요. 아직까지도 이제 회담 상황이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아예 잘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양쪽 측을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방법과 시기일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상대방이 그러는 건데 막 이제 사실 송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 그것도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뭔가 안 되면 또 실무회담에서 또 언젠가 또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6월 12일이 기본적으로 열릴 일이라는데 한 90%는 거는데 만약 10%도 10%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것이 7월 12일로 연기되고 이럴 가능성도 내놓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양 지도자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통 크게 해주는 거, 비핵화를 통 크게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일단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회담을 했는데 뭔가 성과가 없다 그러면 자기 주요 지지 세력이 공화당 쪽인데 뭐야 또 속았잖아. 이러면 굉장히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조심 걸어가는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65년 동안 정말 만들어 놓은 핵인데 이거를 그냥 말 한마디 믿고 쉽게 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 지도자가 저렇게 진지하고 아주 어떤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이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시기, 비핵화의 방법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어떤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전해진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그 핵탄두나 핵물질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CBID라는 그 원칙 속에는 북한 핵 문제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CBID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 폐기라는 그 비핵화라는 그 단어 속에는 사실 미사일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사람들은 같이 묶어보는 거지 따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도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조건을 법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이 북한의 완전 CBID 원칙도 준수를 해야 되지만 운반 수단, 핵 운반 수단을 할 수 있는 미사일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게 그 법에 나와 있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해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걸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미 의회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담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함께 다루어서 상당한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 미 의회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수순으로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될 수 있는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러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합의한 이 합의 내용이 미국 내 국내적 지적으로 특히 의회의 수용을 의회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그 북미 간의 협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은 그 다음 날 뭐 그 언저리쯤에 남북미 종전 선언까지 예상을 해보는 보도가 있는데 이건 조금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 지금 날짜 가지고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저 말씀하셨지만 사실 CVID에는 장거리 미사일이 꼭 들어갑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CVID 안에 핵물질, 핵탄도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건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아니 내가 힘들게 만든 거를 20개면 20개를 미국으로 가져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예. 아니죠. 그러니까 이 회담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예. 네. 자, 한편 우리 대표단은 오늘 열릴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오늘 오전 일찍 판문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그리고 5월 26일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임박해 있는 6.15 남북 공동행사, 그 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어 있는 8.15를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 또 체육회담, 군사당국자회담 이런 회담 일정을 잡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 지난달에 한 차례 무산됐다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남북 양측의 어떤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나요? 예, 일단 저희들은 이제 조명균 장관께서 이제 단장을 맡으시고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광 문체부 2차관, 그리고 이제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 안문영 국무총리 심의관. 아마 이제 산림 협력 분야가 오늘 반드시 논의될 겁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중간에 이제 유광수 산림처 차장이 이제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북한은 이제 리성근 조평통 위원장, 김명혁 철도성 부상, 원기루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경협이라고 그러죠.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위원장,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뭐 조명균 장관이 이제 출발에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 자체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이 회담에서는 뭐 북미 회담과 관련한 얘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없나요? 뭐 나오겠죠. 왜 쌍방이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북한으로서도 그렇고 우리로서도 그렇고 덕담 한마디씩은 주고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오갈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뭐 산림 문제, 철도 문제, 뭐 경제 문제, 6.15, 뭐 8.15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철도 연결 같은 거는 사실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돼야 그 결과를 보면서 진행될 수 있는 건데 예.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6.15 공동행사 같은 거, 그리고 개성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 같은 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림 문제, 지금 북한 산림 뭐 산 거의 벌거숭이 산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군사부분 회담이나 철도 연결이나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북한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난항을 겪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한두 가지는 뭔가 양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 예. 네.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내려져 있는 국제적인 제재가 지금 남북 간의 협력에서도 좀 제한 사항이 되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뭐 돈이 들어가고 물자가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을 크게 하는 건 아마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을 하고 뭐 아동병원을 지어준다든가 무슨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건 남북 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문제나 경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돼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군요. 저는 오늘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북미 회담에 우리가 이제 부정 영향을 미칠 합의를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건데 예. 산림 협력이라든지 철도 연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과제들입니다. 네. 둘 다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서로 협의하고 같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북미 회담이 잘 안 돼서 제재가 완화 안 되면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진전되기 힘든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 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또 이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이제 비핵화가 잘 되면 우리가 이게 전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북한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조사 연구 뭐 현지 시찰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합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유가 북한에서 내세웠던 것이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고요. 또 태영호 공사의 이제 발언도 있었고 또 북한 여종업원 문제도 있었단 말이죠. 이번 회담에서 이 얘기들 하겠죠? 아무래도 하겠죠. 이제 공개되느냐 안 공개되느냐가 문제지만 사실은 북한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경식당 종업원 문제는 북한으로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뚫고 들어가도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네. 한국에서도 논란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잘 걱정이 되는 게 이산가족 상봉이 정말 올해 8.15에 제대로 될까 그런 걱정이 좀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남북 판문점 4.27 선언에서 합의본 것들 중에서 우리가 사실 유엔 제재 틀 밖에서 그러니까 그 유엔 제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공동 연구 사업이나 조사 사업이나 예비 회담이나 어떤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마 5월 16일 날 하자 그랬던 걸 지금 한 달은 안 됐지만 좀 지나서 진행이 되는 건 한 보름 지나서 원래 하기로 됐던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탈북 여종업원 같은 경우 이제 의사에 반해서 왔느냐, 뭐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북한에서 이 탈북 여종업원 13명의 여종업원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탈북자 문제가 북한에서 어떤 정도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뭐 북한 그 강연재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한테 무서운 것은 60만 국군이 아니다. 3만 탈북자가 무섭다. 이게 북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허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북한 체제 특성상 13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갈 수가 있을까? 이것도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어느 저 단체나 어느 또 방송에서 이게 이렇게 왔다고 보도를 하니까 이건 뚫고 들어가면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와 있는 사실 13명이지만 한 명은 남자고 여종업은 12명인데 12명의 개인적인 현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인도적인 부분도 있고 남북 간의 군사 그 긴장 완화 그 부분도 있고요. 경제 협력 부분도 있고 합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좀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요? 네, 일단은 이제 북미 회담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도 말씀드린 우리 한계이긴 한데 일단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자 할 겁니다. 그거는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게 남북 간 지도자가 이제 합의했던 부분이고 다짐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비록 이 북미 회담 변수가 있긴 하지만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속도를 내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 한미 군사 훈련 부분은 그것도 북미 회담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사실 이거는 남북 간의 의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마 미국을 가서 제일 강조하는 게 대북 적대시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 문제, 제재 완화 부분이라든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좀 자제해달라든지 그런 요청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 이제 남북 간에 대화하기 훨씬 편해지는 부분들이고. 이제 아까 그 탈북 여정원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사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북미 관계가 이제 빠르게 진전이 되고 그러면서 한반도에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완화, 정치적 뭐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이분은 자연스럽게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8.15 이산가족 상봉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내에 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남쪽에 또 실종자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북한은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고영한 선생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게 거의 자기들 그 순진한 식당 종업원들을 남쪽에 어떤 공작에 의해서 납치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주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또 북한 입장에서는 남도 협상력을 또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도 그렇고요, 남북 관계도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데 오늘 하루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고용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전북 군산을 방문해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지역을 돌며 민심을 들을 예정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경부선 유세를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울산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참사를 규탄하는 대책회의를 연 뒤 경북과 충남, 경기 지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광주 지역을, 유승민 공동대표는 경남과 부산 지역을 각각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민주평화당은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또 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이 전북 지역을 방문하는 등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호남 민심 다잡기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수도권과 전북, 전남 지역으로 나누어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존재감 알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짚어보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입니다. 네, 현재 판세는 성남시장을 지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가는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당초 경기도를 잘 아는 두 후보가 공약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이 후보와 친형 사이의 통화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갈수록 네거티브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매원 기자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블랙홀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통화 논란입니다. 지난달 24일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를 검증한다며 홈페이지에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논란이 일자 일단 사과했고 역으로 가정사를 공개한 한국당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한편으로는 녹취 자체의 수위가 워낙 높아 기민하게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막으면 밀고 가고 발목을 잡으면 뒷발질할 겁니다. 반드시 돌파해서 도민이 말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쉽게 접지는 않을 태세입니다. 가정사의 차원이 아니라 후보의 자질 문제로 공격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다만 여당 지지율의 고공행진 속에 남 후보의 개인사까지 또다시 들춰져 역풍도 우려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갖고 뒤집어 씌우는 게 네거티브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죠. 그동안은 너 당신 돼 이랬는데 이번에는 누구누구 되면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처럼 선거판의 무게중심이 네거티브에 쏠리면서 두 후보 간에 극명하게 갈렸던 복지 정책도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주는 청년 배당 등 보편적 복지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성남시에서 성공한 정책인 만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일하는 청년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선택적 복지 쪽입니다. 청년 연금을 만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저금하면
경기도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최대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조차 많은 시간을 쏟지 않을 만큼 공약은 이미 식어버린 감자 신세입니다. 두 후보의 신경전 속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후보는 존재감 입증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이었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남 후보와 함께 선두 후보의 맹공을 퍼부으면서 의사 출신답게 보건, 의료 분야 공약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분납으로, 할부로, 후불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을을 위한 도정을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약한 인지도를 정책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의당이 그 한복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간절한 마음을, 그리고 골목 상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호소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선거도 대권 잠룡들의 빅매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선거 국면 속에 이재명 후보의 무기인 선명성과 남경필 후보의 저력인 포용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과 또 보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재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 지지율이 상승세인 민주당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뚜렷한 쟁점이 없는 가운데 여야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는 여당 강점 부각에 주력합니다. 대통령과 장관, 시장이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전략입니다. 30년 가까운 자유한국당의 독점이 대구의 다양성과 발전 기회를 뺏어갔다며 이번에는 바꿔보자며 교체론도 들고 나왔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대구공항 분리 이전과 항공기 제조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원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 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민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과 소통해서 젊은 대구를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한층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대구 지역이 대표적인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인데다 현직 프리미엄까지 더해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권 후보는 압승을 통해 건강한 보수 부활에 미랄이 되겠다며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산업구조 혁신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넘어서서 권영진 시장이 시장감이고 권영진 재선시장 만드는 것이 대구 미래와 대구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여론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는 지방분권과 경제 문제를 무기로 내걸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을 맡았고 지방분권 국민운동 초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방분권 관련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김 후보는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고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장 바꾸지 않으면 대구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기득권 세력이 일당 독점하는 대구를 바꾸지 않으면 대구에 활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수구 보수 정치 청산하고 개혁 보수로 대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자 출마했습니다. 대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두로 나서고 민주당 후보가 바짝 뒤쫓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어 승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구판으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일제히 김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 출정식에서 열변을 토하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과거 자신의 어려웠던 신혼 시절과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딸의 생활 수준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세월호 참사를 입에 올립니다. 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르칩니까?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그러면서 죽은 자를 아름답다고 하고 산자를 욕되게 하는 더러운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이 세월호처럼 돼선 안 된다며 4년이 지났으니 다른 곳에서 추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이전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구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가 이성을 상실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직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도 서울 곳곳을 돌며 치열한 선거전을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어제 강남 지역을 집중 공략한 데 이어 오늘은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에서 구청장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는 등 강북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교대역에서 출근 인사로 유세를 시작한 뒤 서울 곳곳의 백화점과 시장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신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만난 뒤 관악구와 영등포구를 집중적으로 돌며 지역 민심을 듣는 데 전념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하도록 국회가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는 전쟁통인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지방의원들만 뽑았는데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 처음으로 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 시절 선거 풍경은 어땠을지 유투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19 혁명의 열기 속에 제2공화국이 출범하고 넉 달 뒤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지금의 동시선거와는 달리 기초와 광역위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각각 다른 날짜에 뽑았습니다. 26일에는 시음위원장을, 그리고 29일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각각 선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무려 1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첫 합동연설회에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2,0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기와는 달리 서울시장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독특한 투표 방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 선거만은 이 후보자 중 한 사람만을 골라서 그 이름을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름을 적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글을 모르는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를 포기했다는 분석입니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상돈 씨가 서울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민선 시장의 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를 폐지하면서 139일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자치단체장까지 뽑는 동시선거가 치러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수사 의뢰나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극도의 사법 불신을 초래를 했고 결국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마다 개입한 정황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평가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 소속 판사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지시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4년 법원 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모 판사가 작성한 문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권에 유리한 방향을 검토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정 판사는 또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을 사례로 든 현안 관련 말씀 자료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법원 행정처 심의관이었던 김모 판사가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대책 검토 문건을 보면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의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이란 문구도 등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건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이던 법원 내 인권법 연구회의 회원을 줄이는 방안과 이번 조사의 시발점이었던 동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일종의 블랙리스트란 비판을 받았던 문건들도 사법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건을 작성했던 현직 판사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일부 비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내용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이명희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어젯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오랜 기간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지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씨가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도 없이 직원들을 수십 차례나 상습적으로 때렸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의 부인이 직원 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차 소환 때 취재진을 피하려고 기습 출석했던 이명희 씨는 실내에서 우산을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뛰듯이 조사실로 향하던 이 씨는 직원들을 자주 때렸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 자주 폭행하셨나요? 예?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기 일쑤였다고 증언합니다. 저 주방 쪽문 쪽에 거기다가 이제 구두를 넣어놨는데 새벽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구두를 왜 여기 냄새나는 걸 여기다 놨냐고 하면서 집어 던져가지고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씨 지시를 받거나 따라야 하는 자택 경비원이나 운전기사, 공사장 관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 신청 사유까지 공개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직원을 폭행해 구속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업무방해와 남녀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함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함행장은 계열사 사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는 등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행장은 또 남녀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신입사원을 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함행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하나은행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함영주 은행장의 선처 탄원서를 쓰도록 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탄원서 작성 요령 양식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함행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회사 차원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과거 보안국의 불법 감청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대공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인의 이메일 등을 불법으로 사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보안국이 정부의 비판적인 누리꾼의 이메일을 영장 없이 실시간으로 엿보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IP를 불법으로 추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공기업 대표들이 임기를 남긴 채 줄줄이 면직됐습니다. 산업통상자 업무는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이어 문제도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김영민 광물자원공사 사장도 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강남훈 이사장과 문제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등에서 해외 자원 개발 업무를 담당했고 김영민 사장도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통상협력정책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분기에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은 성급하고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에서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근로자의 임금, 특히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다 늘어났다면서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 취지를 국민에게 잘 설명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취지를 여당과 정부가 잘 설명하고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있다면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476명이 주민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지난 1년간 1,01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와 사실 조사에 근거해 심의한 결과 476명의 주민번호가 변경됐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으로는 재산 피해 우려가 312건으로 66%를 차지했고 생명이나 신체적 위해가 164건, 34%였습니다. 재산 피해는 보이스피싱과 신분 도용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생명과 신체적 위해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성폭력 피해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 50대가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으로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변경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 정보는 자동으로 변경되고 은행, 보험, 통신, 운전면허증 등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자가 한꺼번에 몰려 관련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청약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편법 청약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청약 사이트 아파트2U,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 광풍이 예고된 경기도 하남 미사역을 비롯해 과천, 부산 등 7곳에서 1순위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미사역에선 분양가가 시세보다 3, 4억 원 이상 싸다는 소문에 중대형임에도 평균 13대 1로 마감됐고, 안양 평촌에서는 청약 조정 지역에서 제외돼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투자 수요까지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청약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청약 사이트 오류는 오전 9시 전부터 발생해 오전 10시 30분쯤 해결됐습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파트2U 시스템은 하루 100만 건 넘게 청약 접수가 가능하지만 오전에 청약자가 몰려 일부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 부담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약자들은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에서 청약 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법, 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는 점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박성호입니다. 네, 미국의 관세 부과를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결국 고율의 관세 부과를 선언했습니다. 하루 전 중국에 대한 관세 선전 포고에 이어 무역 전쟁의 전선을 거침없이 넓히는 모습입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The idea that the president has is that based on a certain set of criteria that some countries should get out. 추가 협상을 조건으로 면죄부처럼 제시됐던 이 발표는 2달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일시 면제 대상국이었던 EU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합의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Well, there's overproduction of steel and there's overcapacity throughout the world. And so we have needed to deal with it in a very global manner. 관세 부과 시행은 바로 다음 날인 미 동부 시간 1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를 제외한 모든 상대국에 대해 관세 폭탄을 안긴 것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강력한 유감을 나타내고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I really believe that now the time for talk is done. Donald Trump is a bully, and the only way to deal with a bully is to stand up and push back, and we have to do that. That is exactly what we need to do as a country at this moment. Que estaremos tomando acciones equivalentes a las que tomó Estados Unidos. 바로 하루 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대국들의 무역 보복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과연 그의 말대로 될지 후폭풍이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수석 대표인 조 장관은 오늘 회담장인 판문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한 차례 무산된 고위급 회담에서는 시기적으로 임박한 6.15 남북 공동행사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8.15를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적십자 회담 개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적이며 확고하다고 밝혔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밝혔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 관계를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올해 고위급 왕래를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북러 정상회담을 실현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현지 시각으로 1일 수도인 워싱턴 DC를 전격 방문할 것이라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행사를 위해서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평양에서 온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친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내에서 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도 김 부위원장이 친서를 갖고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그 내용은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되며 북한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넘게 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모금 행사를 위해 텍사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에 열리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비핵화에 미사일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미 협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 맨해튼 시내 팰리스 호텔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미가 합의를 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흘려버리는 것은 비극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이며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일 백악관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김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공개 서한에 대해 북한도 성의를 보이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사흘 뒤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은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네, 특히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가 많아서 충격적인데요. 나이가 어려 가뜩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데다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비누 만들기가 한창인 이곳은 전국에 단 4군데뿐인 친족 아동 성폭력 피해자 쉼터 중 한 곳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그치, 먹으면 거품 나게. 중학생 때 친오빠에게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일을 겪은 미진이는 신고도 하지 못하고 5년 넘게 혼자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했는데도 엄마가 안 믿어주고 그 뒤로 엄마랑 가족들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오빠도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살 거라고 하니까. 중학생 혜정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아빠니까 가족은 괜찮다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은 괜찮은 줄 알았어. 그 경찰서에 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빠가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검찰 집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근데 사촌 오빠에게서 상습적으로 손녀를 오랜 기간 성폭행한 70대 할아버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조카를 7년 동안 성폭행하고 초등학생일 나이까지 낳게 때부터 한 수년간 성폭행에. 하지만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아이들이 피해에 노출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 신고되는 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고하면 아빠는 감옥 가겠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의 신고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붕괴되거나 해체된다고 생각을 하면 선뜻 신고하기 어려워요. 가해자 가운데 이들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상담기관에 와서 털어놓은 걸 취합해봤더니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 특히 친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울해질 때마다 나는 되게 더럽게 느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나니까 잘 말고 풀 게 없어서 그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 이게 그 심리에 또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게 침투하게 되죠. 오늘 밤 9시 15분 국민신문고에서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아동 성폭력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 겪는 심각한 후유증과 개선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YTN 한현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이른바 소프트 로봇을 만들려면 부드러운 소재가 필요한데요. 최근 길게 느리거나 구겨도 성능을 잃지 않는 기능성 소재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 피부와 연결된 손가락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구부러졌다 펴집니다. 두께가 1mm도 채 안 되는 얇은 인공 피부가 무선으로 명령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인공 피부에는 무선 통신으로 신호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누르거나 심지어 구겨도 작동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특수하게 설계된 구조에 각각의 칩을 넣어 고정했고 이를 간단한 프린팅 공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최대한 작은 그런 통신 칩 안테나도 저희가 찾아서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 각각의 그런 칩들 사이에는 신축성 전극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칩이 많지만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도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게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전선을 계속 느려도 전구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신개념 전선입니다. 물과 비슷한 소재 하이드로젤을 굳힌 뒤 그 위에 고무를 머리카락 절반 정도 두께로 얇게 펴발랐습니다. 소재의 신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은으로 된 잉크로 전기가 통하는 길을 만들어 전선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자기 원래 길이의 18배, 정확히는 18.8배가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의 세계 최고 수준들이 보통 5배에서 6배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저희가 발전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신축성이 탁월한 이런 소재들은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부드러운 소재가 필요한 소프트 로봇에도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침투해 인명 구조와 탐사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 로봇도 신소재 개발과 함께 진화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6월의 첫날부터 찾아온 더위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오늘 한낮의 더위가 어느 정도일지 실감이 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5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낮고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불볕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각별히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 밀양 32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5도나 높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33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 수준의 불볕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과 함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차도와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땡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가 늘고 6월의 시작부터 이렇게 더위가 빨리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올해 여름 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잠시 뒤 11시에는 정찬배의 뉴스톡이 이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